18년 18학년도 수능 27번부터 32번 제일 어려웠던 지문이지 경제지문 오버슈팅 나오는 지문인데 요거 한번 같이 독해를 하고서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갈 거야. 굉장히 내용이 많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정보가 왜 그러는데?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간다. 알겠지? 여러 번 들어도 아마 헷갈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보를 잘 정리해주는 것이 시험판 보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첫 번째 문단부터 갈게. 그래요. 야, 앞에 첫 번째 문단.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대. 야,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중심 단어가 뭐야? 뭐야? 정책 수단의 특성이지. 그지? 정책 수단은 네 가지가 있어. 뭐뭐 있니?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 해서 네 가지 측면이라고 해놓고서 지금 네 가지 측면에 뭐 해놨니? 가라고 밑줄 그어놨지. 그럼 너네는 여기서 뭐 갖고 와야 돼? 네 가지 특성의 개념 가지고 와야 되지. 자, 강제성은 했어. 그러면 너네가 생각하는 강제라는 단어와 직접이라는 단어와 자동이라는 단어와 가시라는 단어는 살짝 적어두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만 가지고 와야 돼. 자, 그러면 강제성이라는 거는 뭐니?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뭐 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야. 그게 뭐야? 강제성이야. 유해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이랬네. 뭐 하는 거? 제한하는 거. 이게 핵심이지. 직접성은 뭐니?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뭐 하는 거다? 관여하는 거다인데 주어가 누구니? 정부야. 자,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직접 관여하는 건데 수행은 뭐 일하는 거라고 치고요. 근데 재원 조달은 뭐야? 재원이 뭐니? 재원. 인적 재원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수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물질적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 같은 것들을 직접 정부가 어떻게 해주는 거야? 조달해 주는 거.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직접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개 중에서 두 개 설명을 네 개 중에서 두 개 설명해줬네. 세 번째 건 뭐니?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이랬네. 세 번째 건 뭐야? 자동성이야.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이거 중요하다. 자동성은 자동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뒤에가 중요하지. 뭘 활용하는 거야?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 같은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새로 과를 만들지 않고 뭐 하는 거? 기존에 있는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뭐가 높다? 자동성이 높다. 그치? 자, 가시성 나왔어.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예산 뭐니? 돈이지. 그치? 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재원은 뭐야? 돈의 액수의 정도가 어떻게? 명시적으로야. 그러니까 뭐야? 다 보이게끔, 다 알게끔 이런 말이지. 드러나는 정도이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습관하지 않으므로. 자, 규제할 거는 돈 걷어 안 걷어? 안 걷어. 돈 써? 안 써? 안 써. 뭐만 세우면 돼? 법적인 기준만 세우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런 수행이야. 그런 경우에는 뭐대? 예산 지출을 습관하지 않으므로 뭐가 낮다? 가시성이 낮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가시성이라는 거는 결국 뭐랑 연관되는 거야? 예산. 그치? 자, 자동성이라는 거는 뭐랑 연관되는 거야? 기존의 조직 활용. 요거랑 연관되는 거야. 알겠냐? 너네가 생각하는 그냥 자동이라든지 가시, 눈에 보인다라는 이런 단어로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이 끝났거든? 자, 첫 번째 문단에서 결국 말해주고자 하는 거는 뭐였니?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건 뭐였어? 정책 수단이 뭐야? 특성이었어. 자, 몇 가지 얘기해줬니? 네 가지 얘기해줬어. 뭐? 강제성, 직접성, 또 자동성, 가시성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야, 정책 수단의 뭐의 사례로야?
선택의 사례로 이랬지. 자, 이제부터 사례를 하나 볼 거야. 무슨 사례를 볼 거야? 정책을 수행하는 사례를 볼 건데 그 수행 사례로 뭘 볼 거래? 경제 현상을 볼 거야. 그치?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뭘 말하고 싶은 거고? 정책 수단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이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것의 사례로 뭘 볼 거야? 경제 현상을 볼 거야. 이해됐지?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무엇은? 환율은 했네. 자, 뭐야? 뭐에 대해서 볼 거야? 환율에 대해서 볼 거야.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수렴된다 무슨 뜻이야? 맞춰진다. 이런 의미지.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했네. 야, 그럼 여기서 이화할 때 이가 뭐야?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인데 이것과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야. 그치? 그러면은 장기적인 것이랑 단기적인 것이랑 환율의 추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그치?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야, 여기서의 예상도 뭐겠어? 장기적. 요거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럼 꺽쇠한 거 지금 장기적으로 또 이화에서 이 예상, 이건 다 같은 얘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원하는 혹은 예상되는 환율의 정도가 있는데 그것과는 괴리되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그지? 그리고 또 하나.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어떻게 되는 경우? 크게 나타나는 경우. 이거네.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하나는 뭐고?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그지? 두 번째는 뭐야?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우. 두 가지를 말해줬네. 이해되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사례로 경제 현상을 살펴볼 건데 그 경제 현상이 뭐랑 연관된 거냐 하면 환율과 연관이 된 것이므로 우리는 환율에 대해서 볼 건데, 그지? 환율이 원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렴돼야 하는 게 맞는데 단기적으로 두 가지 경우와 같이 장기적인 경우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해되지? 근데 그 단기적으로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아예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 두 번째는 방향은 같은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방향이라는 건 뭐야? 환율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요거 말하는 거야.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오른다는 방향은 맞는데 너무 크게 상승한 경우,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경우, 요걸 말하는 거지. 방향은 같은데 변동폭이 어떤 경우? 큰 경우. 두 가지를 말해준다. 이해되냐 여기까지? 그럴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못 될 수 있다? 노출될 수 있다. 됐냐? 자, 그 다음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야, 개념 나왔지? 개념 나왔어 지금.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별표지. 이거는 핵심 정보잖아. 자, 우리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 나왔어 지금. 그게 뭐야? 오버슈팅이야. 근데 오버슈팅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지나치게 뭐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야. 그지? 그게 뭐겠어? 변동폭이 큰 경우. 요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지? 요 두 개 중에서 변동폭이 큰 경우. 요 경우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됐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예상과는 다른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변동폭이 크다라는 요 경우를 우리는 오버슈팅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랬지? 이러한 오버슈팅은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촉발된대. 하나는 뭐야? 물가 경직성. 하나는 뭐야?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이 오버슈팅이라는 애가 발생을 한단다. 이랬지? 여기서 물가 경제성은 했어. 야 봐봐. 또 개념 뭐 해주고 있니? 설명. 설명해주고 있지. 그럼 요 개념 어떻다는 얘기야? 중요하다는 거지. 물가 경제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대. 자, 여기서의 시장이라는 거는 뭐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장을 말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대. 뭐야? 첫째, 물가 경직성. 또 하나는 뭐야? 불안심리.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뭐니? 불안심리. 이렇게 두 가지에서 이루어지는데 뭐에 대해서 개념을 지금 얘기해줬니? 물가 경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아 뭐가 중요하구나. 얘가 더 중요하구나. 보시면 됩니다. 됐니? 자 여기까지가 뭐 끝났어? 두 번째 문단 끝났지? 자 두 번째 문단에서 지금 무슨 얘기 해줬니 그러면? 오버슈팅의 개념. 그지? 그리고 또 오버슈팅이 촉발되는 원인 두 가지 이야기해줬다. 됐냐? 넘겨도 되니? 그러고서 봤더니 3번 문단 시작인데 3번 문단 첫 번째 줄이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 주어가?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그지? 그지? 그럼 뭐에 대해서 볼 거라는 거야? 오버슈팅 볼 건데 뭐에 따른 거 볼 거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거 볼 거다. 그지? 잠시 불안 심리에 대한 원인은 접어두고 뭐만 보자? 물가 경직성만 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 통화문이 문이죠? 카페.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이랬네. 자 그럼 여기서 너네는 전제를 하나 깔아야 돼. 장기적으로 환율이 수렴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게 정상적인 거야. 오케이? 장기가 지금 정상적인 환율이라고 봐야 되고요. 단기적인 건 무슨 상황이라고 봐야 돼? 오버슈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야 돼. 환율은 어디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거고? 장기적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건데 장기적인 예상에 수렴되는 게 맞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됐지? 자 그랬을 때 얘도 또 나왔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했지. 그러면 지금 이제부터 뭐에 대해서 볼 거라는 거야? 장기와 단기가 어떻게 다른지를 볼 거라. 그지? 보자. 경제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급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어때? 경직적이야. 다시 말하면 물가는 빠른 시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뭐 될 수 있어? 조정될 수 있어.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 이 물가라는 애는 중요한데 왜 중요해? 우리는 여태까지 물가 경직성에 대해서 환율을 알아볼 거야 라고 했잖아. 그러면 물가는 단기와 장기의 두 가지에 따라서 경직성이 달라지는 거야. 왜? 물가는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물가라는 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줬어. 하나는 뭐야? 단기적. 단기에는 어때? 경직적. 자, 장기에는 어떻대니? 신축적. 이렇게 되네. 그지? 경직적이라는 얘기는 환율에 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 장기에는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다. 그지? 반면. 무엇은? 환율은 이랬네. 환율은 두 가지 경우가 또 있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이고, 그지? 단기에서도 신축적이고 어디에서도 신축적이라는 얘기니? 장기에서도 신축적이지. 그러면은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으로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요. 장기도 환율은 변동폭이 있단 말이야. 움직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괴리가 생겼지. 어디에서 괴리가 생겼니 지금?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인데 환율은 단기에 어때? 신축적이지. 그러면 물가의 변동폭을 환율의 변동폭을 물가가 따라간다는 얘기야, 못 따라간다는 얘기야? 못 따라간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지? 환율로만 바뀌었는데 물가는 그대로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괴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무슨 차이?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뭐한다? 초래한다 이랬네. 야, 그러면 3번 문단에서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해준 게 뭐야? 오버슈팅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줬다. 그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로 끝났지 지금. 그러면은 물가와 환율의 특징을 설명해준 이유가 뭐야? 오버슈팅이 왜 초래됐냐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부분에 속한다. 이해됐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오버슈팅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뭐에 근거해서? 물가의 경직성에 근거해서 설명해주고 있네. 이해됐지? 아까 전에 원인 2개 갖고 그 중에 하나를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거야. 이해됐지? 여기가 좀 좁아가지고 내가 빽빽하게 쓸 거니까 잘 따라와.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여태까지 오버슈팅이 물가 경직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 그거를 봤다면 뒤에 보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어디에서의 환율 나왔어? 장기에서의 환율 나왔다 지금. 계속 장기와 단기를 어떻게 해주고 있어? 나누면서 좀 설명해주고 있다. 장기에서의 환율은 했네. 그러면 환율 중에서 어디 거 볼 거란 얘기야? 장기 거 볼 거란 얘기지. 그럼 장기적 환율부터 먼저 보자. 뭐에 의해서 설명되느니?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되네. 자, 장기에서 환율 핵심어 나왔어. 뭐에 의해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며 이를 무슨 환율로 본다? 균형 환율로 본다? 구매력 평가설 또 무슨 단어? 균형 환율 같은 것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돼. 장기적 환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용어야. 뭐뭐? 구매력 평가설, 균형 환율. 이해됐지? 근데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뭐뭐 할 경우지. 가정법이지. 가정법 나오면 뭐하라 했어? 문제 나온다 했지. 그럼 너네는 꺽쇠를 해야지.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라고 했어. 그러면은 장기 환율을 볼 건데 특히나 환율의 변동 중에서 어떤 경우?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어떻게 한다? 상승한다. 자, 결론부터 볼 거야. 국내 통화량이 유지될 경우 뭐가 높아져? 물가 높아지. 환율 어떻게 돼? 상승. 자, 중요한 말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말 뭐야? 이때 통화량은 물가로 나는 실제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가 중요하잖아. 이 얘기를 너네가 지금 이해를 해야 이거 풀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너네가 통화량이라고 했을 때는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많다는 뜻이야. 그지? 너네 지갑에 얼마 갖고 다닐 거야? 10,000원 갖고 다니다 치자. 그지? 너네 지갑에 10,000원이 있었어. 근데 통화량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너네 지갑에 돈이 10,000원에서 얼마로 늘어났어? 2배, 20,000원 늘어났다 치자. 10,000원에 있다가 20,000원으로 화폐가 증가했어. 자, 모든 사람의 지갑에 2배의 돈이 증가를 하게 되면 물가는 당연히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다른 사람들 지갑에 다 10,000원대가 다 20,000원 생겼는데 새우가가 계속 1,000원에 팔을래? 안 되잖아. 그럼 새우가도 얼마로 오를 거야? 이 손으로 오르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한단 말이야. 자,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내 통화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올라갔다는 얘기야?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지. 그럼 국내 화폐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옛날에 1달러짜리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때 우리가 1,000원을 줬다면 지금은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1,000원보다 어떻게 해야 돼? 더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한단 말이야. 알간? 자, 이런 상황에서 통화량을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10,000원이 있을 때 얼마짜리 볼펜 살 거야? 아, 새우깡 안 샀지? 새우깡. 이거 새우깡. 새땡깡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새땡깡을 샀어. 근데 새땡깡이 1,000원이었는데 20,000원으로 화폐가 늘어나서 새땡깡이 얼마가 됐다고 했어? 2,000원이 됐다고 했잖아. 그러면 10,000원이었을 때 1,000원 산 비율 얼마야? 10분의 1이지. 20,000원이었을 때 2,000원짜리 하나 샀어. 얼마나 샀어? 10분의 1 샀지. 비율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는 거야. 왜 안 변했어? 물가가 똑같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올라줬기 때문에. 이해가 됐냐? 자, 그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장기 환율이라는 거는, 자, 정리할 거야. 구매력 평가서라고 균형 환율이라는 걸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그치? 특히나 국내 통화량이 어떻게 해서 증가하여서 유지가 되는 요 경우에는 결국에는 물가도 어떻게 되기 때문에 상승하기 때문에 환율도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야. 그러나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는 무엇은?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화폐의 비율은 그대로란 말이야.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해가 됐니? 자, 그런데 실질 통화량 안 변화. 자, 물가가 올랐지? 이거는 무슨 내용이야? 물가가 단기란 얘기야, 장기란 얘기야? 장기란 얘기야. 지금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신축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 얘기였어 아까? 장기의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야. 이게 정상.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야? 상승하는 게 맞는 거야. 이해가 됐지? 이게 정상인 장기 환율이야. 근데 이제 모를 거야? 이제 모르겠어. 단기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 다시 말하면 야, 정상인 건 이건데 오버슈팅이 날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줄게.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이해가 됐냐? 네. 자, 가볼게. 그런데 단기에는 세모해라. 자,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야, 또 나왔지? 물가의 경직성 얘기. 그러면 단기 환율을 보자.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서에 기초한 환율 꺽쇠해봐. 이게 무슨 환율이겠어, 그럼? 야, 장기. 그치. 구매력 평가서에 기초한 환율이니까 장기 환율이야.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무슨 얘기 해주고 있니? 이제 오버슈팅이 왜 나오는지 발생을 하는지 얘기해주겠지. 가령 또 했네.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같은 상황이네.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자, 아까 했던 얘기 또 해보자. 자,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해서 지갑에 20,000원이 생겼는데 물가가 2,000원으로 올랐어야 돼, 새땡깡이. 근데 안 오르고 그대로 뭐야? 그대로 1,000원이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통화량 증가 전에는 10분의 1의 가격으로 새땡깡을 샀는데 20,000원으로 올랐더니만 얼마에 살 수 있어? 20분의 1이면 살 수 있지. 그럼 우리 지갑에서 유통되고 있는 돈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탁? 늘어나 버렸지. 10분의 1로 사던 거를 20분의 1 받는 주면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은 돈을 내고 살 수 있단 말이야. 같은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버려? 실질 통화량은 늘어나죠. 이해되죠? 실질 통화량은 얘들아, 낸 금액 생각하면 안 된다. 지갑에 남아있는 금액 생각해야지. 그지? 그러니까 증가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된다? 하락한다. 너네가 이게 지금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봐봐. 통화량의 증가라든지 자국 통화의 가치, 그리고 환율 상승의 상관관계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시장 금리와 통화량 증가의 상관관계를 알았어야지 또 이해가 되는 거였는데, 그것을 모르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했니? 정리. 그럼 그냥 정리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물가가 경직적인 경우에는 시장 금리가 어떻게 돼? 하락한다. 그지?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어떻게 돼?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문제가 뭐야? 외국인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그지? 신규 해외 투자자금 유입을 위축시켜. 그러면 얘들아, 이 얘기가 뭐야?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하락했어. 그러면은 은행에다 돈을 넣거나 투자를 해도 이율이 많이 남아 안 남아? 안 남겠지. 그러면 이율이 많이 안 남는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 투자해야 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외국 자본 유입이 계속 안 들어오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됐지?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왜? 외국 자본은 조금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통화만 이따만큼 많아. 그러면 가치는 계속 어떻게 되겠어? 하락하겠지. 그래서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그러면 얘들아 봐봐. 원래 장기적으로도 환율이 어떻게 됐어야 되는데? 상승했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 폭이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다는 무엇은 같은데 방향은 같은데 변동 폭이 겁나 커진단 말이야. 알겠냐? 이런 것을 갖다가 오버슈팅이라고 한다야. 그럼 잘 봐. 단기에서 환율 정리해보자. 단기 환율은 어떤 상황 벌어진다니? 물가가 어때서? 경직적이어서 결론적으로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자, 이 지점에서 지금 뭐랑 연관돼야 돼? 실질 통화량의 변화가 없었다. 실질 통화량이 늘어났다. 요게 지금 다르다는 걸 너네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지?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그러니까 시장 경제 어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투자 자본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더 통화의 가치가,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은 어떻게 된다? 더 상승한다. 뭐보다 더 상승한다? 예상보다 더 상승한다. 이해가 됐니? 응? 따라오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갈게. 자,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미주쳐. 통화량의 증가 왜 됐니? 통화량의 증가 왜 됐니? 왜 됐니? 물가가 어때서? 경직적이어서 뭐가 안 됐기 때문이야? 실질 통화량이 유지가 안 되고 늘어나 버렸기 때문이야. 근데 여기서의 통화량 증가는 실질 통화량이라고 해석을 해줘도 무방하다. 맞지?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첫째,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 무슨 상승이야? 장기야, 단기야? 장기적 환율 상승. 원래부터 환율 상승했어야 되는 정도. 거기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이게 뭐야? 단기에 일어날 수 있는 환율 상승이지. 그것이 어떻게 돼서 중첩이 되면서 더 상승하게 된다. 상승폭이 커진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런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무엇인데?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밑줄 쳐라. 물가 경직성에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왜 그래? 물가가 경직적이 아니고 신축적이어서 물가가 빨리 통화량에 따라서 어떻게 해주면? 올라주면 실질 통화량이 어떻게 되니까? 그냥 원래 상황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되면 안정화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환율의 오버슈팅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물가를 빨리 어떻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 올려주는 수밖에 없대. 신축적으로. 이해가 됐냐?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왜? 물가는 장기에 신축적으로 움직이니까.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신축적으로 자연히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또 꺾여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했지. 그러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 무슨 환율? 장기 환율로 수렴된다. 정상 범위대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됐죠? 오케이? 따라오니? 응.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가 무슨 얘기를 했어? 환율 얘기야. 근데 우리는 원래 환율을 보려고 한 게 아니었어.
뭐 보려고 했니? 정책수단. 정책수단의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수단 할 거냐 물어보려고 했단 말이야. 알려주려고. 그러면 환율에 따른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로 돌아온 거야. 이제서야. 단기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했거든? 야 봐봐. 균형 환율 수준 꺽쇠. 어디 나왔던 얘기야 이거? 아까 장기 환율 할 때 국내 통화량 증가하는 경우에 장기 환율 하면서 장기 환율이라는 건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거하고 균형 환율이랑 같은 말이야. 해석지? 그럼 여기 나오는 균형 환율 수준이라는 것도 뭐겠어? 장기 환율. 다시 말하면 정상 범위 내의 환율을 보는 거야. 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어떻게 하고?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한다. 야 이제 나왔다. 뭐? 정책수단.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봤던 뭘 보겠어?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특징을 보겠죠.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왜? 물가 경직성 어떻게 해주면? 신축적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자, 첫째, 강제성이 낮은 사례 뭐 있니?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은 외국인 자본이죠. 외국 자본. 이 불균형으로 들어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뭐해? 공개한다. 야, 정보 공개는 제한하는 거야? 아니지. 그럼 강제성이 굉장히 어때? 맞아요. 낮은 거죠.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야, 규제 축소는 뭐야? 강제성이 낮은 거죠. 규제를 해야 강제성이 높은 거고. 이해되지? 자, 두 번째는 뭐야?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뭐야? 국내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야야,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왜 조절해줘? 자, 아까 전에 똑같아. 1달러에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물건을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1달러에 얼마짜리로 갖고 와야 돼? 예를 들면 1,200원에 사와야 돼. 1,000원이니까 1,200원인지 만원이면 얼마 해야 돼? 12,000원, 100만원짜리면 120만원, 1,000만원짜리면 1,200만원 갖고 와야 돼. 그러면 기업에서 수입 수출하는데 1,000만원 단위로 하니? 몇억 단위로 할 거 아니야, 몇십억.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물건 들여올 때 돈 많이 내야 되는데 세금 또 내야 되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줄여준단 말이지. 이해가 됐니?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겠네. 이러한 정책수단을 했어. 야, 이러한 정책수단을 했지. 이러한 정리해주는 표준 나왔지 지금. 그러면 앞에 정리해준 거 뭐뭐 있니?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 조절. 두 번째 뭐야? 정보. 수출입 기업의 환율 변동보험 제공. 세 번째 뭐냐?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 제공. 이거 세 가지 말하는 거야. 요거 세 가지. 이러한 정책 수단은 어떻다? 직접성이 높대. 왜 때문에? 이거 다 누가 해주니까? 정부가 해주니까. 정부가 직접 해주니까.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받아들이되. 다시 말하면 환율 자체를 정부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버슈팅 생겨나는 거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되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서 환율의 단기 급등락, 다시 말하면 오버슈팅으로 따른 불편함이나 손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단다. 이해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지문을 풀어볼 건데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죠? 요거 잠시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 넘어갑시다. 27번 가보자. 첫 번째 문제지. 야, 이거 답이 몇 번이었니? 1번이지? 왜 1번이지? 국내 수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의 환율 어떻게 되니? 장기의 환율 어떻게 될 거야? 증가할 거고, 오버슈팅은 장기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환율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 오버슈팅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아까 전에 두 번째 문단 보면서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방향은 같은데 변동폭이 큰 경우를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방향이 같다는 거는 환율이 상승한다 혹은 하락한다, 요 방향을 말한다고 했다. 맞냐? 그럼 이거 변함이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돼?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제 증가할 것이다,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자.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했거든? 근데 얘들아, 금리가 하락하는 건 언제 하락하니? 환율이 증가했을 때. 환율이 증가했을 때야. 환율이 왜 증가하니? 물가가 통화량 경직적이어서, 단기에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이 늘어나는 경우에 금리가 떨어졌지. 그지? 그러면 물가가 경직적인 게 빨리 해소가 되면 금리 하락도 어떻게 될 거야?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번.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물가는 경직적이고 환율은 신축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맞니? 자, 4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이게 무슨 뜻이야? 한국에 금리 떨어졌대. 우리 빨리 어떻게 하자? 투자금 빼자. 투자하지? 말자.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니까는, 그렇게 되면 오버슈팅 정도는 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자, 5번.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어떻게 될수록?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될 것이다? 길어질 것이다. 아까 했던 얘기죠? 물가 경직성이 크면 물가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까 길어지겠죠. 했니요? 이 두 번째 문제. 정책 수단의 특성이었고, 아까 뭐였니? 4가지 이야기 해주는 거였었지. 자, 1번 볼게요.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자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단데, 장려금 뭐 할 거야? 지급할 건데 강제성 높을래? 강제성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한해줘야 되죠? 두 번째, 전기제품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예산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안전규제 강화는 뭐니? 규제 강화는 강제성이랑 연관돼야 되죠? 가시성이 아니라 강제성으로 바꿔줘야 되네. 3번. 문제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주는 거는 제한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오히려 뭔가 주는 거지. 그러면 강제성이 어떻게 해야 돼? 높다가 아니라 낮다로 바꿔줘야지. 그지? 여기서는 자연보호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거니까 이게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지하는 게 강제성이 높겠지. 따라오니? 4번이요.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거. 민간업체 맡겼다. 직접성이 높아, 낮아? 직접성.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업체한테 맡겼잖아. 그럼 직접성 낮아야지. 그죠? 근데 높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 그죠? 담당 부서에 문화 소외계층에 제공하던 복지카드와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부처를 신설하여, 전담부터 신설했어. 조직을 신설하는 거는 뭐가 낮은 거야? 자동성이 낮은 거. 그러면은 담당 부서에서라고 했으니까 얘는 자동성이 높은 거.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답이 몇 번 되는겨? 5번.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갑시다. 요거는 좀 잘 가야 돼. 자, 보자. 윗그릇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볼래. 자, 볼게.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로. 금융시장 불안 나왔어? 어디 있었는 얘기야? 불안심리. 불안심리? 오버슈팅의 원인 중에 하나네. 그지?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옆에 나라인 어디? B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태까지 만약에 몰랐다 치자. 이로 인해부터 잘 읽으면 되지.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어? B로 가고 있대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지. A국 어떻게 되겠어? 환율 상승하겠지. 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통화량만 늘어날 것이니 당연히 환율 상승하겠지. 그치?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뭐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 했네. 그치?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야, B국에서 통화량이 막 증가했어.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했지. 야, 시장 금리 변동 뭐 어떻게 될까? 통화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시장 금리 어떻게 될 거야? 상승. 상승이야, 떨어지는 거야? 아, 하락해요.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시장 금리는 어떻게 돼? 떨어지죠. 실질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시장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지. 그럼 얘 어떻게 돼버려? 시장 금리가 변동한다? 여기서의 시장 금리는 하락이라고 봐야 돼. 알겠니?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왜? 예상해봐. 왜? 금리 하락해서 B국 거? 그러면 B국에서 투자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빼요. 야! B국에 금리 하락한대. 다 빼! 그 다음에 어디로 해? A로. A한테로 넘어가겠지. 그러면은 A 어떻게 돼?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금융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는 A에 투자를 안 하면 B에 투자할 거고 B에 투자 안 하면 A에 투자한다는 얘기야. A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하나 어떻게 한대? 자제하고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균형 환율 수준 무슨 수준? 장기적 환율 수준으로 정상적인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했네. 이해됐죠? 자, 그럼 얘들아, B국의 금리가 하락을 해야 A국이 사는 거야. 그지? 그러면 B국의 금리 하락과 A국의 정상화는 같은 것이라고 봐줘야 되지. 같이 굴러가는 바퀴라고 봐야지. 이해가 됐니? 고일기를 해주고 있는 게 지금 1번이었죠? 지금 A국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 발생한 상황이라고 봐야지. 왜? 시장금리 어떻게 되고 있고 하락하고 있고 해외 투자량은 어떻게 되고 있고 유출. 다 빠져나가고 있고 시장의 불안 심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작용하고 있고 오버슈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봐봐.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여기 나오잖아. B국의 시장금리 하락한다면 변동된다면 A국의 오버슈팅 정도는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작아져. 작아지죠. 어떻게 된대? 환율 급등이 향후 다소 진동될 거라며. 그럼 오버슈팅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진동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답이 몇 번으로 된다? 1번. 1번. 야, 2번은 봐. 오버슈팅은 밑줄처럼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까 보기에서 제시된 내용이다. 맞니?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 등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다. 4번. A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효과도 수반함으로 아니 정책 당국은 어떻게 할 거래?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뭐 할 거래? 자제할 거란다. 4번 맞고요. 5번 A국의 상승 환율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까 제시문에서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근거 있었다. 됐냐? 자, 뒤에 넘어가. 마지막 문제야. 자, 마지막 문제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였죠? 미세 조정 정책으로서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거였는데 뒤에 보자. 1번 봐.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너네는 몇 번 했니? 3번이요. 3번 했죠? 3번이 답이 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뭐죠? 환율의 추세를 바꾸는 건 대답을 안 해주시죠. 자, 3번에서 추세를 바꾸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했지? 환율의 추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변화를 어떻게 해야 돼? 용인하되 그것의 부작용을 갖다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꾼다고 했지. 그지? 그래가지고 답이 3번 대수가 있는 거죠. 그죠? 1번, 2번, 4번, 5번은 마지막 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답의 근거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했니?